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태도적 가치와 무덕.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연합군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지만 한국에 파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와 알제리 등에서의 식민지 전쟁으로 병력 보충에 어려움이 많았고 고작 12명의 시차단만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기를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랄프 몽클라르 중장입니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몽클라르 장군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모병에 나서 1,300여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스 르젠 국방차관이 미국의 대대는 육군 중령이 지휘하는데 중장인 당신이 대대장을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몽클라르 장군은 중장 계급장을 떼고 중령의 신분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 전투에서 탄환이 떨어져 총검으로 싸우기까지 하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중공군을 물리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만삭의 부인과 아들을 두고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프랑스 신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요? 전투에서 선봉에 선다는 건 군인에게는 더없이 영광된 일, 진정한 용사는 유불리에 상관없이 패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경험 법칙상 1%의 가능성조차 없는 전투임에도 나가 싸웁니다. 만약 이순신에게 13척마저도 없었다면 뗏목이라도 엮어 타고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그게 군인의 본분입니다.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왕의 300용사도 페르시아의 10만 대군 행렬에 맞서 그렇게 싸웠고 기드온의 300용사도 강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군들과 그렇게 싸웠습니다. 일본 유학 중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뛰어든 고 이수연 군도 태도적 가치를 따른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강호 협객, 제도권 무사, 기사, 열사, 지사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쳤던 것도 태도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기꺼이 죽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 경험적 가치를 축적해왔으며 철학으로 태도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 창조적 가치를 추구해왔습니다. 과학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보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 존엄성 확보를 위한 숱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선진 매너 또한 과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이는 품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도적 가치 없인 창조적 가치도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창조적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자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짜 차별적 경쟁력은 창조적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도적 가치나 창조적 가치는 주인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이순신처럼 1%도 안 되는 가능성에도 나가 싸우는 게 바로 군인 정신이자 주인의식입니다. 조선 선비가 신사가 될 수 없었던 원인이 바로 이 태도적 가치의 부재 때문입니다. 작금을 한국 사회 곳곳이 썩어내려 낭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연예계, 체육계, 법조계, 심지어 의료계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성공한 리더급 인사들의 청추행, 청탁, 갑질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자가 학자답지 못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판검사가 판검사답지 못하고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고 부자가 부자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교수가 교수답지 못하고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고 신사가 신사답지 못하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고 스포츠맨이 스포츠맨답지 못한 사회,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고작 그딴 짓이 탐나 죽도록 공부해서 출세한 것인가요? 그렇게 땀 흘려 얻은 그 직위와 명예가 고작 저속한 변태짓과 바꿀 만큼 하찮은 것이었나요? 자신이 택한 직업과 학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교수들, 법조인들, 언론인들, 부정이나 청탁, 유혹에 쉬이 넘어가는 것은
자기 완성적 삶이나 태도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빚어진 불행입니다. 신사는 자기 존중을 위해 살지만 하인은 자기 생존에 천착합니다. 하인에게 대의나 공에 대한 태도적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명예에 대한 존경심이나 욕구를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인에겐 공사를 구분하는 능력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에 대한 책임의식도 희박합니다. 태도적 가치 추구란 또한 건강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 점수나 스펙 등 계량적 결과의 수집이 삶의 목표나 척도가 될 수는 없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될 때에야 비로소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6월 1일 프랑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에게 6.25 전쟁 프랑스 참전용사 고 이브 모알릭 상병의 인식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표는 지난달 7일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모알릭 상병은 1951년 12월 프랑스 제6증원 파견단 일원으로 6.25에 참전했다가 화살머리 고지 일대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유해는 이듬해 고국으로 돌아가 프랑스 플루이넥 지역에 안장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인식표 전달을 언론에 사진까지 배포했습니다. 이로 보아 내부적으로는 제법 가상한 일을 해낸 양 자랑스럽게 여긴 모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정 장관은 또 최근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된 프랑스군의 한국인 인질 구출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2명의 프랑스 군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헌데 이 인식표를 건네받은 프랑스 국방장관이나 소식을 들은 프랑스 국민들이 과연 흠감했을까요? 혹 내심 한국 정부에 대해 실망하거나 한국인들을 경멸하지는 않았을까요? 자원에서 이국 말리는 나라와 위기에 빠진 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우다 죽은 우방국 용사의 인식표를 고작 여러 나라 국방부 장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장에서 만나 마치 기념품 건네듯 넘기다니요? 그것도 제3국에서? 군인의 인식표는 그 군인의 생명이자 명예, 인격을 대신하는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처럼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번 일로 한국인들 참 쉽게 산다, 한국인들 참 편하게 산다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인식표를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건넬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해와 똑같이 태극기를 접어 위에 올려 진중하게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무공 훈장까지 얹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국군 의장대원과 군악대원 몇 명이 따라 나서고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프랑스로 받들어 갔어야 합니다. 아니면 주 프랑스 한국대사가 들고서 그가 잠든 묘지를 찾아가 추모 행사를 가지고 전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엔 고인의 유족, 생존한 6.25 참전 용사들, 그들의 후손들을 초청해 그리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 등등이 함께해서 용사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난날 한국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 인질을 구출하다 전사한 2명의 프랑스 군인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당부도 그렇게 가벼운 이빨림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군 특수대원인 2 군인의 죽음이 한국인 여성 인질 때문일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1명의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춰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헌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인질들이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었습니다. 당연히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순간 그들까지 구하는 바람에 2 요원이 몸으로 인질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인질 귀환을 맞으면서 한국 정부는 그 여성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따끔하게 질책하고는 더 이상 군말 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한국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이빨림으로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두 영웅의 장례식에 특사나 한국 대사를 보내어 훈장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진정성 담긴 감사와 위로 편지를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예를 갖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세계에서 가장 장중하고 가장 슬프고 어떤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프랑스 국장을 직접 참관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고 태도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파스칼 브레크네르는 진정한 사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주인장으로서의 태도적 가치를 지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도적 가치는 매너로 표현되고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태도를 바꾸면 생각도 바뀝니다. 그 어떤 거창하고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도 태도적 가치에 기반하지 않으면 신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아닌 호불호에 따른 개인적인 고집과 편견을 신념이라 여겨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쯤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싶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는 남을 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있는 태도에 대해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매너는 디테일입니다. 세상을 어떤 지도자 한 명이 바꾸던 시대는 한참 지났습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그 시스템은 인정사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정사정 보고 뽑은 지도자에 기대해봐야 헛일입니다. 시민 스스로 사소한 것부터 고치고 다듬어 나가는 주인장의식 없이는 누구를 뽑아도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직 민도가 낮아서 몰라서 그랬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면 그만이지 라고 자주하며 고개 돌리는 방관자적 태도는 주인장 매너가 아닙니다. 이 후진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면 선진사회로 영영 못 올라갑니다. 한국 문화는 지금보다 무한히 더 디테일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품격이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유해를 찾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엄성과 태도적 가치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상 품격경영 저자 신성대 선생의 글을 품격경영 아카데미 컨설팅 권혜진 대표가 낭독했습니다.